저희가 이 사업 접수 마감이 3월 20일입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는 증빙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부채 비율 문제, 재무 문제, 개인 연구 실적에 대한 증명성, 특허증 이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접수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막상 하다 보면은 제대로 안 되거나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사고 없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엑스포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포트 사업단장 김명관입니다. 이 오늘 사업 설명회 순서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특징 같은 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게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소개하고 신청 자격 및 절차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선정평가입니다. 이 선정평가는 평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 검토, 사전 평가를 필요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책임 과제를 제안을 했어도 어떤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한 개를 뽑는데 20개가 왔다. 그리고 어떤 개는 딴 분야는 하나 뽑는데 5개가 왔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20개를 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20개 과다한 걸 갖다가 뭐 7회수로 줄인다거나 하기 위해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서류, 계획서를 가지고 상대평가를 통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과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평가, 대면평가, 본평가를 합니다만은 본평가에 오시게 되면은 그 평가위원, 분과별로 7분의 평가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7개 정도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평가위원회 7개에 각각 위원회마다 7분의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정에 영향을 주는 가감점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계획서는 뭐 저희가 연구계획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를 증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연구 역량입니다. 연구 역량은 연구원뿐만 제일 중요한 게 연구 책임자죠. 연구 책임자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과거에 평가받았던 내용들이나 그건 가점에도 반영이 됩니다만은 그 연구원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수행 역량이 연구계획서에 또는 그 증빙 서류에 연구 책임자의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꼭 연구가 아니라 지도 실적도 뭐 기술사회 본 경우에는 보니까 연구보다는 어떤 기술 지도, 이런 현장 지도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 내용으로 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포함시켜서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그런 것들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연구개발비 편성입니다. 연구개발비 편성은 대부분의 경우가 컨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비를 국가에서 1억 5천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참여기관하고 배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가장 한 거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기술사분들 많은 분들이 연구 자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자문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그 재난재해를 중심으로 한 사회 문제, 뭐 땅꺼짐 문제, 산사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폭우 문제, 뭐 산업안전 문제 등등 R&D를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4년 대비 25년도에 이러한 그 사회 문제 R&D가 30%나 증가했던 건 대단한 거거든요. 1년 사이에 30%의 R&D가 증가를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과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활용이 안 되고 또 그 재난재해가 계속 반복이 된다. 뭐 싱크홀 같은 거 대표적인 수가 있겠죠. 계속 반복이 돼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런데 그 싱크홀 가지고는 수많은 연구가 대학 교수나 건설기술연구원 등등 그 정보 출연 연구소 이루어졌는데 현장에서 안 쓰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이 중요해진다는 것이 인식이 됐고, 그것을
실증이나 설계나 진단과 같이 현장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저희 전문 기술인 즉 기술사죠. 그분들한테 연구 과제를 줘서 콘솔을 대학 교수나 수련연 사람을 끼고 들어와서 기술사가 중심이 돼서 과제를 수행하면은 그 결과가 나온 거를 현장에 적용시켜서 그 결과 적용시킨 데이터를 성과물로 내면은 훨씬 더 현장 적용성이 높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이 기획이 됐습니다. 세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연구 성과는 있는데 현장에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것이 기술 연계형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에 연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기초 원천 기술을 현장화하기 위해서 기술사 중심으로 컨소를 구성을 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TRL 3에서 5단계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초 원천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험실 랩에서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현장까지 가지 않은 거. 그래서 그거를 TRL 6에서 8단계라 하면 현장에서 실증을 거쳐가지고 현장 수요자 또는 현장 감독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다라고 공인 또는 수요자로부터 시험 성적서를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 적용형이란 뭐냐면은 여태까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난안전 현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수요를 기술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획 능력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과제를 기획을 하고 R&D를 수행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 적용형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 기획과 새로운 측면의 아이디어와 R&D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사업화 현장에 적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지원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기술 매칭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재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술사분들의 역량하고 연계시켜서 팀을 과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포항시에 있는 공무원이 지금 우리 보니까 지진이 몇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에 대해서 시청으로부터 사업 기획을 해서 R&D 과제를 하고 싶다 할 때 포항시청 공무원이 이 플랫폼에다가 현상을 집어넣으면 이 플랫폼에서는 기술사들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의 연구 경험과 역량, 그다음에 특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특허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 보면 NTIS라 해가지고 국가 연구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와 다 연동을 시켜서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연구자나 일반인이 제안 넣어놓은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발굴을 해주는 겁니다.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이라 하고 있고 올해 내년 거쳐서 2년 동안의 AI 기반입니다. 기술개발 플랫폼. 그래서 한 다음에 3년 차부터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매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올해는 26년은 사업기간이 9개월이고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25억 원이고요. 26년 과제 수행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기간이고요. 단 신기술 적용형의 경우는 2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27년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제 수행 기간이 4월인데 지금 저희 판단에는 3월 말에 평가가 들어가면은 3월 말 평가도 제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평가가 저희가 보면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4월 초 선정이 되고 그것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거를 선정됐다 하더라도 보완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사업계에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다시 협약을 맺고 4월 중에 협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 기간이 4월 1일이고 4월 1일부터 집행한 연구 예산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은 5월 달에 나갈지도 몰라요. 협약이 4월 때 되고 그래도 4월 1일부터 협약을 4월에 맺었기 때문에 4월 말에 맺었다 하더라도 4월 1일부터 쓴 연구비는 다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연계형 사업은 기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 문제 해서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12개의 RFP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품목, 공목, 이 12개 품목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상태대로 제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에 품목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데이터 통합 및 신뢰성 기반 위험관리 기술 개발이라 하면 실상 여기서 이제 건설 스마트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안전장비의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미들웨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걸해서 통합할 수 있는 통합관리 개발 또는 신뢰성 기반 위험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RFP에 보면은 요소기술이라든가 평가 지표란 말을 넣어놨는데 그거는 예시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디지털을 이용한 데이터를 안전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면은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시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그 과제명 보게 되면은 과제의 본질 저희가 RFP에 과제에 대한 12개 과제별로 데피니션 정의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의 본질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의 내용을 약간 바꾸거나 제목을 바꾸는 건 괜찮다. 또 요소기술도 그러니까 요소기술이라 하면 그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그 품목을 구성하는 기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종 목표에 구성되는 요소기술들이 지금 저희 RFP 나온 거 한 사례니까 그거를 참고만 하셔가지고 그걸 하면 된다. 성과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성과지표는 우리가 특허를 몇 건을 내겠다, 아니면 뭐 설계 도면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성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측정도 오차도를 갖다 몇 이하로 줄이겠다든가 아니면은 인식률을 몇 퍼센트로 높이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성능 지표고 특허라든가 아니면 설계도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성과 지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청자에게 오는 딴 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대학과 기업,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을 넣는 거는 뭐 연구조합도 있겠습니다만은 학회나 협회.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그 근로 조건이 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정부출연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이지만은 여기서는 주관기관이 안 되고 참여기관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 책임자는 과학기술정통부 등록된 기술사로 한정을 했고 연구원은 25%, 4명 중에 1명은 기술사여야 된다. 만약에 4명까지로 구성된 경우라면은 연구 책임자, 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기술사이기 때문에 4명 대 나머지 3분은 기술사가 없어도 된다는 소리고요. 5명 이상이 되면은 4대1 비율로 기술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연계형은 한 개 과제당 1.5억 원이고 연구비가 1차, 2차에 만약 1.5억이면은 처음에 1억, 나중에 뭐 11월 달에 5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하는 그 모든 그 R&D 연구개발 사업은 혁신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혁신법이라 얘기합니다만은 그 혁신법에 따르면은 연구과제가 사업기간 내에 끝난다. 12월 끝나고 나서 2개월 내에 과제 계획서를 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1월이나 2월 중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하고 나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2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현장에서 현장에 적용을 해서 나온 시험 데이터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사업화를 해보자.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만든다.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사업화를 한다는 개념에서 그 기간으로 2억 원을 추가로 1년 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해서 내년 1월, 2월에 어떤 좋은 성과 있으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뭐 추가 지원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기술 적용형입니다. 특정 분야를 설정하지 않고 기술사 연구 과제 책임자의 어떤 현장 문제를 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R&D를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자유공모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괜찮습니다. 특히 자유공모 분야에서 5번째 나와 있는 기타 및 미래 대응 모의다 및 기타 내용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환경 분야에 가끔 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환경 분야는 저희가 재난재해로 보질 않고, 그런데 이제 환경 분야라 하더라도 재난재해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좀 또 다르겠습니다만 환경과는 일단 구분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 구분을 두고 나머지 그 예시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고 어떤 것 해당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은 두 번째 산업재해 예방의 스마트 건설 안전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번에 건설 스마트 안전이라고 하는 RFP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제를 제안을 할 때 건설 안전에 대한 장비 데이터 통합 또는 신뢰성 위험 관리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기술 연계형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는 건설 스마트 안전 부분을 로봇을 통해서 또는 드론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여기에 있는 RFP와 같은 스마트 안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RFP와 데피니션 정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산업재해 예방으로 같은 건설 안전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 지정령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웬만한 자유공모 분야의 아이디어로 제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똑같고요. 과제는 올해 똑같이 1.5억 원, 올해 9개월 기준이고 내년에 2.5억 원에서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기반 재난 안전 수요 기술 매칭입니다. 또 그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공급 측면, 빨갛게 되어 있는 우측의 공급, 기술사들의 연구 역량이라든가 실적, 특허,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 다 DB화시키고, 그다음에 산학연에 있는 기술 DB, 그다음에 연구자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모든 DB를 다 묶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일반 국민이라든가 공무원이나 연구자들이 어떤 수요 해결하고자 싶은 문제가 있어 재난 안전 분야에 그거를 입력을 시키면은 그것을 AI 매칭 플랫폼에서 공급 기술과 재난 안전 수요와 매칭을 시켜서 거기서 그 팀도 짜주고 과제 기획하고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연구된 적이 있다 등등의 과제 기획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이고, 올해는 그것이 3.0억, 내년에 4억에서 7억으로 일단은 개발하고 3차년도부터는 이걸 기반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관련돼서는 먼저 모든 과제는 혁신법에 따라서 3750. 다만 이제 저희는 이 문의가 하도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 책임자가 두 개의 과제에 A란 과제와 B란 과제에 과제 책임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3750형이라면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3750 안에서도 과제 책임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과제 선정을 할 때 한 분이 두 군데 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군데밖에 과제 책임자 동일 사업에서 두 개를 과제 책임자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 책임자는 한 개만 하고 딴 사업에 참여하려면 연구원으로 참여 연구원으로 들어간 거는 3750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지장 없고 5개까지 참여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 계획서를 갖다가 시스템에다 넣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3750에 대한 걸 다 걸러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 자격 기관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술 연계형은 산학연 중 2개 기관이 반드시 컨소로 들어와야 된다 해서 컨소시엄이 전제 조건이고요. 신기술 적용형이나 플랫폼 사업, 요거는 단독 또는 협업으로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의 자격을 보면 혁신법 2조에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영리법인, 이게 이제 대학은 전문대학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아까 출연연이라 이런 건 빼고 학협회, 단체, 연구조합 이런 데는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류 접수할 때 접수 마감일 3월 20일입니다만은
마감일 기준으로 정통부 등록기술사여야 된다. 확인. 저희 그 홈페이지에 기술사 종합정보 시스템 보게 되면은 거기 그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기술사 등록 갱신 여부인데요. 저희 종합정보 시스템에 와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요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 및 절차인데요. 요거는 저희 기술사회에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시는 건 아무 의미가 전혀 절차로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반드시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다부처 R&D 종합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연구 책임자가 주관 연구기관장의 도장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구 책임자가 다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관기관장의 승인이 없으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신청은 되지만은 나중에 선정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평가 나중에 협약을 맺거나 뭐하고 그럴 때 연구 책임자한테 맺는 게 아니라 법인 대 법인, 기관 대 기관을 맺기 때문에 그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 저희가 의도 보면은 강조를 좀 많이 해놨는데 주관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가 계획서를 다 쓰고 접수를 시켰는데 그 접수한 거를 기관장이, 주관연구기관장이 우리 법인 명의로 이거를 승인한다, 주관기관 승인한다라는 거를 직인을 찍고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신청 완료로 봅니다. 여기서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없이 접수만 책임자가 계획서 올려놓고 모든 서류 다 올려놓고 끝났다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그 주관연구기관 승인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책임자 신청 기간은 하루 전까지 3월 19일까지 책임자는 접수를 하고 주관연구기관 검토 승인 여부다. 그거를 주관연구기관에서 늦어도 20일까지 해야지 신청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리스, 아까 말한 거 지금 입력시키고 이런 것이 아이리스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시스템에는 연구자나 기관 모두 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기술사분들이 의외로 많이 아이리스의 연구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가서 실제 일반 연구원들은 간단히 등록하시면 되고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연구 실적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실적 증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내가 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면 특허 등록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사본이 있거든요. 그거를 올려야 됩니다. 내가 논문을 썼다 그러면 논문에 대한 그 자료를 하나 증빙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좀 등록 시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책임자실 분께서는 미리 아이리스 들어가서 증빙 서류도 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관입니다. 주관 연구기관도 또는 참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주관기관이다 그러면 참여기관이 둘이다 그러면 세 개 기관이 다 아이리스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신청기관에 대해서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거의 세 번째 줄 제 밑에 보면은 연구자는 신청 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해라. 그리고 다음날 기관장이 승인을 하고 종종 마감 전에는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전까지는 미리 준비를 하라. 시스템 관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렇게 필요하신 서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리스 등록하는 건데 기관 등록하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 등록하는 게 있고 연구 책임자의 경우는 추가로 더 증빙서류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선정평가 체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절차를 보게 되면은 사전검토 저희가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사전에 먼저 서류가 적절하게 들어왔는지 특히 부채 비율이라든가 혁신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체크 항목들이 있는데 열 몇 개 되는 항목들 여기 잠깐 나와 있는 예시가 주관기관 자격 적합성 예를 들어 출연령이 주관기관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가 기술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참여연구원이 구성이 적정 25% 되어 있는지 등등등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제출하신 서류 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 아이리스라는 시스템에서 걸러줍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입니다만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신용평가 자료까지 확인해 가면서 체크를 하게 되니까 증빙서를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날까지 접수하는 분들이 3월 20일이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등록을 하시면은 등록된 순서대로 서류 미비한 서류 갖다 보완해서 다시 내면 그 접수가 되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접수 기간 마지막 날까지 한 거라면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해서 보완 통보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요청 일주일 내에 해주시면 되는데 서면 평가 특정 부분에 많이 왔을 때 본평가를 일정 배수를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런 서면 평가하고 저희는 서면 평가 점수 낼 생각은 아닙니다.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평가위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20개, 만약 20개 들어왔다 그러면은 20개를 우리가 20개에서 2개를 고른다 그러면은 쭉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모델 비율이면 10개까지만 하고 나머지 11개부터 20개는 계획서 평가만 가지고 합니다. 평가위원 뭐 5명이든 뭐 4명이 구성이 되는 사전평가위원들 그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제 제안하신 분들께서는 발표평가, 본평가도 안 하고 디펜스 할 기회도 안 하고 서류만 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경쟁이 심한 부분에선 가능하기 때문에 클레임 여지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평가위원들 몇 분의 합의제로 해서 그 사유를 적고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드립니다만은 이거 일단 그 계획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본평가도 가기 전에 떨어진 건 상당히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발표평가, 대면평가 한 개 과제당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과제 수가 작은 부분, 5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굳이 서면평가 없이 막바로 발표평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평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7개의 과제를 발표평가 들어가서 실배수를 한 다음은 7개를 평가해서 하나를 선정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별로 전문가 7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질의응답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연구 책임자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건설 안전 쪽이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디지털 기술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들어오거나 메타버스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연구 책임자가 건설안전 기술사라면은 그분이 와서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방향 같은 걸 설명해 주면서 기술적인 거는 배석하신 그 기술 전문가 그건 기술사 아니어도 되고요. 질의응답 발표하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한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발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평가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몇 가지를 직접 계획서 말고 계획서도 씁니다만은 시스템에다 입력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술 분류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해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기술이 어디에 속하는가, 화학에서도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전밀화학 아니면 의학 아니면 화학에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바이오다 아니면은 기계다, 정밀기계에서도 공장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을 분류하게 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과제에서 기술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뭐다 해서 5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디지털 안전장치, 통합 시스템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미들웨어를 하면 미들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시스템 등등 해서 핵심 키워드를 5개 넣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기술 분류와 핵심 키워드 5개 그거를 통합을 해서 이 아이리스의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연구자 정보가
몇만 명이 들어가 있는 아래 NRI 국가 연구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아까 두 가지 기술 분류와 내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매칭을 해서 사람을 끌고 옵니다. 평가위원을. 그래서 3배수 끌고 옵니다.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몇 월 며칠 평가할 텐데 그날 시간 괜찮습니까? 해서 그분이 괜찮다 그러면 평가위원이 됩니다. 그분은 저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표 평가할 때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하나하고 그분들이 그 여러분 과제에 제안한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국가의 최고의 권위 기술자다라는 정도로 구성됐다라는 거고 평가위원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품목 전문가, 건설안전이면 건설안전 쪽에 2분 또는 3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설안전을 갖다가 아까 미들웨어나 데이터 통합이나 신뢰성 문제 가지고 한다 그럴 때 신뢰성 전문 기술적인 전문가들, 미들웨어 시스템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분들이 또 2분, 그 다음에 그 실증화 현장 사업화 실증화하는 분 전문가 1사람, 그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술이 실증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정책이라든가 재난안전 쪽에 7분으로 각 분야마다 구성이 됩니다. 그것들을 아까 말한 시스템에서 다 걸러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평가위원회를 7개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7개 중에 보면은 지금 잠정입니다만은 기술 연계용의 3개 분야의 평가 3개 분야, 그 다음에 신기술 적용형 분야의 3개, 그 다음에 AI 매칭 플랫폼의 하나, 그래서 7개의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12개의 RFP가 나갔지만은 그 12개 RFP가 3개의 평가위원회에서 적정 분야로 구성된 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소리겠죠. 모르겠습니다만 1번, 7번, 9번의 RFP는 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2번, 6번, 11번은 또 다른 B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고 그거를 평가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나는 A라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지 않고 B라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싶소. 만약에 저희가 그건 알려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정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평가위원회를 고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과제 중복성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개발됐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던 연구 과제가 이미 딴 데서 대학 교수나 누군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복성 확인인데 1차 신청기관에서 연구 책임자나 참여기관에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중복성을 체크할 때 일단 신청기관에서는 입력을 하면은 그다음에 중복성 확인 클릭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차로 NTI에서 다시 중복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본평가 가서 평가위원 그분들이 다시 한번 중복성을 검토를 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투자된 자원의 낭비를 막게 한 거고 거기서 위원들이 과반수가 이것은 기존에 했던 연구들과 중복이 된다 하면은 과제가 지원이 안 됩니다. 탈락된다는 얘기고요. 중복성은 미리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개혁과 성과 활용,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아마 이제 여기서 저희가 30점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활용 30점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장에서 내가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성과 활용으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컨소시엄의 수유기간 그 기간이 같이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 기간이 내가 나온 성과 또는 그 연구할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테스트할 장소를 같이 손잡고 되는 건 가장 좋을 거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책임자 연구 역량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소로 구성됐을 경우에 참여 연구기관들의 역량, 역할 분담이죠. 이 기관은 AI 쪽을 담당하고 이 기관은 뭘 담당한다 했을 때 그 기관들의 역할 배분과 역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기타 가점, 감점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 그 가감점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최고 6점인데 그 다음에 감점도 6점.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이 된 거는 3일 내에 통보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정 평가한 3일 내에 피드백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뿐만 아니라 탈락된 것도 같이 보내드리는데, 그 탈락된 경우에서는 사유는 다 저희가 보냅니다만 거기서 이의 신청을 10일 동안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는 여러분들 뭐 지금 다 공고문이나 통해서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본문 1과 본문 2에 대한 건데, 여기에 연구 목표하고 본문 2에서는 연구자의 역량하고 연구비,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첨부서를 자격 문제라든가 서류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연구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양식대로 하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국가 과학기술 분류에서 표준 분류 클릭을 하면 쫙 뜹니다.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핵심 키워드 넣는 게 5개, 여기 국문 핵심어 이거 넣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기술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도 발굴하게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나오는데 주관기관은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탁용을 줄 수 있고, 근데 참여기관은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의 연구비 배정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역할에 맞게 연구비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참여기관인 공동연구기관이 주관기관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가져와도 연구 내용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여기 뒤에 보게 되면 그 연구개발비 중에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민간 부담금에서 뒤에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했을 때도 그거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이제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획서 본문 중에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2번에 TRL, 5번, 6번. 그 TRL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태까지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왔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느 단계고 그거를 연계형인 경우에는 금년에 9개월 동안에 연구를 현장에 적용을 해서 연말에 TRL 6, 7, 8단계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평가위원들이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 그 다음에 연말에 TRL 목표 6단계에서 8단계 사이에 이게 나올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 수행 역량,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사용계획 중심으로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일반 사항들은 빼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와 TRL 해가지고 현재 TRL 수준은 어떻고 목표는 어떻다 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어 있죠. 아까 평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효율에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항목의 수치가 어떻다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뭐 특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와 거기에 대한 수치, 기준치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TRL, 우리가 말하는 기술 성숙도라는 건데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 빨갛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3, 4, 5단계의 과제를 6, 7, 8단계로 끌어올린다 하면 뭐냐면은 실험 단계, 3, 4단계, 실험 단계, 실험실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작품이라 하면 뭐냐면은
디자인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워킹 샘플, 엔지니어링 측면, 기능적으로 제대로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이나 디자인 신경 쓰지 않고 전기를 놓더니 제대로 움직인다. 로봇도 막 움직인다. 그런 그 실험실 차원에서 그걸 저희가 워킹 샘플, 작동하는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3, 4, 5단계가. 그것을 현장에 가져가서 적용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현장의 규격에 맞게 사이즈도 조정을 해야 되고 조건도 많이 바꿔야 되고 등등등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서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 하는 것이 6, 7, 8단계. 현장에 적용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은 6단계, 7단계로 보고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8단계. 아마 저희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8단계, 즉 시제품에 그거에 대해서 공인 인증을 받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을 텐데 인증을 받는데 아마 이 사업기간 내에 저희가 인증받기 쉽지 않을까 해서 보통 6, 7단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자 또는 공인된 시험 성적서와 6, 7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평가할 때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구나 하는 걸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준에서 9개월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제대로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두 가지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게 될 겁니다. 신기술 적용형인 경우는 2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내내 그런 연구 수준과 성과물 가능성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까 뭐 똑같은 반복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체계 예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성과는 기대 방안, 보완 조치 이런 거 다 참고하시면 되고 역량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컨소시엄인 경우는 다 그러겠습니다만 컨소시엄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가가 일단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특정인과의 관계를 해서 예산을 나누기 위해서 특정 기관과 컨소를 구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뒤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컨소로 들어왔다 하면 그 컨소시엄에 들어온 기관들이 적정 자격,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가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서류평가에서 걸러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대상이 됩니다. 컨소시엄으로 A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전혀 그런 쪽에 실적이 없거나 관계없는 회사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서류에서 서면평가에서 사전평가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컨소인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맞는 기관들의 역할과 실적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연구 구성원들, 연구 책임자와 연구 구성원인데 연구 목표와 맞춰서 딱딱딱 찍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평가가 빠릅니다. 내가 하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와 있는 평가지표 A라는 평가지표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건 요거다 하는 것들 딱 제시해 주면은 그걸 이제 적확하게 유치가 되니까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목표별로 내가 갖고 있는 실적을 연계시켜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평가할 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연구 책임자의 역량은 별첨 자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게 있고 그게 이제 그 계획서 안에도 이런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리스 시스템 안에도 이걸 직접 입력을 다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 구성 필요성, 위상연구개발 필요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크게 부담하는 부분하고 사용하는 부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부담 부분입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자를 보시게 되면은 중소, 중견, 대기업, 기업의 부담 연구개발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정부 출연금 지원 비중을 했을 때 연구개발비의 정부 출연금이 총 연구비의 75% 이하, 그러니까 25%는 민간 부담으로 채워야 된다는 소리일 겁니다. 아까 그러면 우리가 1.5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올해 1.5억 원이 75%가 돼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으로 25%는 민간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총 연기부의 25%,
총 연구비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은 25%인 5천만 원에 대해서 그거는 민간이 부담을 하는 건데, 만약에 컨소시엄이 3개 기업으로 돼 있다 하면은 3개 기관이 합쳐서 5천만 원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 중에는 현금과 현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물이라 뭐냐면은 내가 그냥 인건비를 안 받고 들어가겠다, 또는 우리 갖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구매하지 않고 이걸로 쓰겠다, 그러면 그 장비의 구매가를 산 것으로 인정을 해서 현물로 부담을 시켜줍니다. 해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은 기업에 부담되는 거는 현금이죠. 현금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25% 중에 10%가 현금이 됩니다. 이거는 대학이 주관기관으로서 과제를 수주했는데, 대학은 비영리법원이기 때문에 매칭이 없습니다. 현금 매칭이. 다만 그 대학이 주관기관인데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들어온 경우, 그 기업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자기 분에 대해서 현금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작성 편성 기준은 어디까지 제한하라, 혁신법에 따르면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준이 뭐다라고 해놨습니다.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채용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그 사람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 반영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연구 서비스 산업이라고 있는데, 용역 같은 개념입니다. 전문 연구 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연구 서비스를 업으로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전문 연구 사업자로 등록이 된 데서는 인건비를 반영을 해줍니다. 다만 전문 연구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인정서가 필요하고, 그거는 한국연구산업협회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 영역이다 하면은 그런 전문 연구 사업자 등록을 받아두시면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여 인력 소속이 비영리기관, 예를 들어가지고 교수인데 그 교수가 우리 회사의 자문역으로 와서 또는 참여 연구원으로 와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여기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소속이 우리 기업에 소속을 할 경우에, 우리 기업 소속이라면 뭔가 하냐면 4대 보험 나간다는 소리고요. 그 4대 보험이 우리 회사 내주는 거라면 대학 교수, 예를 들어서 겸임 교수라든가 강사라든가 특임 교수라든가 이런 그 경우에 직업을 별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영리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여기서 인건비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학교인 경우에는 학생연구원도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내용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이나 연구 근접지원 인력, 소위 말하는 행정인력입니다.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협회 단체 이런 데에서 보면은 지원한 연구자 말고 지원 인력들,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능한 건 부교수, 조교수, 강사 이런 전임교원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영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공고 기준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전문연구사로 사업 신고한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권고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인데, 시설 장비는 기본적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설 등비에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거 3천만 원짜리 이상인 경우에는 적정 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고가 연구 장비 등록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와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재료비는 일반 연구재료는 다 가능합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해서 연구과제 수행에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용들 여기다 반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전산 처리비도 가능하고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이제 보통 그 기관 고시율이 있는데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보통 10% 직접비 기준 10%를 선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계획서를 내실 때 그 간접비를 10% 수준에서 1억 5천 중에 직접비가 뭐 한 1억 한 3천이다, 2천이다 그러면은 그거의 10% 1,200만 원의 간접비 선정이 가능하고요. 그 간접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라든가 능률 성과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여 연구원한테 인건비 외에 물 이제 그나마 기업은 인건비 수준은 없습니다만은 줄 수 있는 게 참여 연구원한테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뒤에 나오는 연구 수당 두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은 그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뭐 잘했다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인력 지원비하고 연구 지원비, 뭐 보안 관리라든가 뭐 자료 구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성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은 간접비 총액의 10%. 아까 간접비가 직접비 10%라 했는데요. 직접비가 1억 5천 중에 10%니까 직접비가 1억 3천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10% 1,300만 원일 거고 1,300만 원 중에 10% 간접비 총액의 10%니까 30만 원 가지고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 안전관리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인데 특허 출원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 회의비라든가 출장 뭐 대부분의 항목들 상당히 항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출장비라든가 뭐 사용 범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5월 중에는 회계사를 불러다가 여러분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영리기업에서 연구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연구수당과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이라 했는데 연구수당입니다.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한다. 여기 인건비는 현물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여연구원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현금 계산을 못하고 기업이니까 그 대신 현물로 들어간다. 현물 중에 내 인건비가 만약에 한 참여율이 30% 해가지고 500만 원을 반영시켰다. 할 때 그 500만 원도 현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현물로 인건비 대상이 되고 그 500만 원은 연구수당을 받는 500만 원의 20% 100만 원을 연구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자가 다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기여도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온 게 감사 기준에 종종 나옵니다만 합리적 기준, 연구 책임자가 어떤 기준 없이 연구수당을 갖다가 너 예쁜 자식은 좀 더 주고 누군 조금 주고 그렇게 주고 싶다 하더라도 한다면 기준, 문서로 남겨놓고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거 자체가 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과거에 종종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을 만약에 남겼으면 다음 단계로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 사업 내용은 다 설명 사업계획서